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주가가 바이오 업종으로 중심이 되고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아무래도 매드팩터 얘기가 가장 어조로서 많이 회자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또 오랜만입니다. 매드팩터의 김성진 대표님이십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저희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네.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비치시고 또 각종 언론을 통해서 김 대표님이 아마 바이오 CEO 분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신 거로 나오는데요. 요즘 그 좋은 소식도 많죠? 지난 주에 있었던 이제 미국 그 면역 암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를 가장 지금 선호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뿐만 아니라 또 개발하는 모든 연구자까지도 다 참석을 하는 아주 굉장히 주목받는 학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학회에 이번에 임상 결과의 중간 결과를 2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초록이었고 하나는 포스터에 있었고 하나는 이제 구현으로 다 발표됐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내용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개의 중요 성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비수세포 폐암의 2차 치료제로서 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개발한 임핀지라고 하는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의 병용 임상, 그러니까 저희 벡터서티브 병용 임상의 중간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벡터서티브의 이제 반응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름을 VRGS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벡터서티브 리스폰스 시그네처라고 해서 벡터서티브의 반응을 하는 유전자 분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거에 대한 구현 발표를 이번에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바이오마커가 있게 되게 되면 우리가 환자를 선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제 바이오마커 분야인데 이번에 이제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이번에 2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그 반응을 보면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주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 반해서 이 증시를 비롯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로 보면 아직 인식이 이렇게 멈춰서 그런지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을 위해서 그런 왜 인식의 갭이 있는지 이전에 이렇게 1차 발표 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수세포암 2차 치료제로서 이제 임핀지하고 병용 임상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초기의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초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그 비수세포암 발표자라는 온전히 임상 2상, 1상이 있고 2상이 있고 3상이 있잖아요. 2상 결과만을 가지고 발표했던 첫 번째 임상 2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2상, 3상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환자들이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게 되면 임핀지는 사실은 비수세포암 시장에서 치료제로다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임상을 논의할 때도 병용 임상을 논의할 때도 바로 그런 허가 임상을 받지 못했었던 분야에서 임핀지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치게 되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으로 보더라도 이 엄청나게 큰 비수세포 폐암 시장에서 자기네가 좀 입지를 좀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던 계기가 되죠. 저희의 결과를 보게 되게 되면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은 임핀지 단독에 비해 가지고 저희 약제와 벡터서티브과의 병용을 하게 되게 되면 거의 3배 정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3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자들 중에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치료가 안 되는 분야에서 이때까지 있었던 치료 효과를 3배, 4배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높은 일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게 되면 면역항암제가 치료할 때는 그 PDL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치표로다가 보고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키투르다 자체에 보더라도 키투르다도 이 PDL1이 발현이 낮은 데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높은 환자들만. 근데 대부분 이 PDL1이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낮은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제가 그러면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이제 블루오션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분야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의 결과를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키투르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키투르다 같은 경우도 보면 키투르다가 그 PDL1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발현이 한 50% 이상인 환자에서만 치료 효과가 높게 됐었는데 저희 약제하고 같이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정도의 임핀제하고 하게 되게 되면 키투르다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키투르다가 사실은 이 비수세포 폐암 시장에서 10조 이상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10조인데 글로벌리? 네, 글로벌리. 네네네. 그 전체 지금 현재 2019년에 이 비수세포 폐암 시장이 한 15조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2025년 정도 네네. 되게 되면 그게 30조 시장으로 네네.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30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10%만 가져도 3조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결과는 상당히 글로벌 제약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결과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2상보다도 3상이 더 기대가 높다. 특히 매드팩트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왜입니까? 저는 여기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처음에 저희가 이 백두세번 임상을 시작을 할 때 네네. 특히 뭐 다른 화학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표적 항암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면역 항암제하고 임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저희 백토소티브에 대한 약이 네네. 모든 항암제와 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임상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임상을 저희들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더라고요. 네, 그 다양한 항암제하고 다양한 데 적용하고. 네, 다양한 데 적용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면역 항암제가 듣지 않는 암이 듣는 암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듣는 암이 15%에서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항암제는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역 항암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커지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거기에 면역 항암제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면역 항암제 자체의 효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쟁은 어떻게 되냐면은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병용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맞춤형으로 가야 치료 효과가 높은 케이스가 되는데 그래서 임상이 1상, 2상, 3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2상하고 3상으로 갈 때까지 시간도 많이 들고 임상병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글로벌 제약사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3상을 끝났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임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가가 나지 않게 되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치료 효과가 3상 가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마커가 있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조기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번에 코로나 백신 문제도 특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패스트트랙 가가지고. 그게 이제 키투르다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죠. 네네. 키투르다가 처음에 이제 시장으로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승인을 받았던 것이 이제 대장암 중에서도 14%의 그 불과한 전이성 이런 대장암 중에서도 14%에 상당한 CMS1 타입이라는 타입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은 현미 부수체 불안정이라고 그것도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전자를 얘기할 때 보면 일반 투자가들은 잘 이해를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우리 이 집을 질 때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에 예를 들면은 이 파이프를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연결을 하게 되게 되면 오래되면 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가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 나이가 많이 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복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복제가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겨요. 이것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위암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현미 부수체 불안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현미 부수체 불안정이 대장암에서 1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치료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조기 승인을 받았죠. 키투르다가. 그 바람에 이제 시장에 이제 빨리 들어간 케이스가 되는데 이 대장암 중에서 이제 86%가 듣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듣지 않는 부분을 어떤 것하고 같이 짝을 맞춰서 병용 임상을 하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면역암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 다양한 임상을 했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때는 임상 결과가 없었을 때고요. 지금 이제 임상 결과가 대부분의 저희가 임상에서 다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회사나
또 주주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이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상담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글로벌 제약사가 저희가 면역항암제 가지고 병용 임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 이전하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과연 우리 회사를 위해서 또 주주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라고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자문을 받아봐도 자문하시는 분들이 빨리 갈 수 있다고 치게 되게 되면 기술 이전하는 목표는 돈이 많이 드니까 네. 3상까지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로서는 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사람의 특징이 좀 빨리 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조기에 승인을 받게 되게 되면 금전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 네.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가 회사의 미래를 봐서라도 저희가 좀 전략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굳어지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시절에는 트럼프 정부 때 이제 뒤로 밀렸던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 이게 복원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매드팩토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가 상당히 높은데요. 헬스케어 문제 들어간다면 이 매드팩토가 이런 좋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이든 시대에 좀 이렇게 꽃을 피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이 바이든 시대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오바마 시대 때 이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사실 정밀의학 이거든요. 정밀의학의 개념을 이제 그분이 실질적으로다가 이거를 실용화시키자고 하는 쪽으로 다 해서 엄청난 연구비를 책정을 했었던 케이스가 되는데 이제 그게 대부분의 그런 연구비가 제가 있었던 미국의 국립보건원에 치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암 쪽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의 변이나 아니면 유전자가 과발현되거나 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비해서는 이제 분석이 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밀의학에 대한 개념을 이 실제화되는데 정책을 입안시킨 거는 이제 오바마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바이든도 똑같은 방법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대장암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게 되게 되면 환자를 선별하지 않고 대장암에는 이런 약이 있으니까 뭐 모든 사람이 한번 써보자. 듣는 사람은 괜찮고 또 안 듣는 사람인 경우는 또 다른 약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은 환자의 입장으로 보게 되게 되면 듣지 않는 환자가 그 약을 자기가 투여해서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약에 안 들으면 암은 더 악성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암은 더 악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질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경제적인 부담도 사실 많아지게 되고. 바이든 시대의 바이오 정도는 그런 쪽으로 코로나 바이오에서 바이든 바이오로 넘어갈 것이다 하는 쪽에 미국 사람들이 암 관련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아마 국가의 그 우선순위 둬서 그쪽 문제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게 개인의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도 굉장히 공헌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바이오마커 기반에 대한 정밀의료입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쓸데없는 자기한테 듣지 않는 암 치료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으로 갈 수가, 그러니까 바이오마커가 있게 되게 되면 그 약이 듣는 환자만은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약을 자기가 투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에도 치료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이 국가 경제로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이제 미국 같은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암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 질병이 수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국가 경제에 미치게 되는 이 보건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밀의학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쓸데없는 이 보건의료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부담이라고는 엄청나게 클 텐데,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의학을 추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도 이제 고령화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또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부담금이 늘어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이 방법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치료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만이 불필요한 치료를 줄일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까 환자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양면을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가야 될 방향인데,
암이 그 중간에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그 필이 꽂혀져 있습니다는 앞으로는 암이라든가 이런 쪽이 바이든 시대에 이렇게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투자의 중심축을 오데이셔스 피버팅해서 과감의 중심축으로 이동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월가의 시각들이 나오거든요. 네, 전 세계의 바이오 의학 그러니까 제약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네네. 사실 혁신적인 신약이 등장을 네네. 하면서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비소세포 폐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폐암 환자가 그만큼 늘어나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네. 혁신적인 신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그만큼 이제 커진 거예요. 커지고 가격은 단가가 높아지고. 네,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주가는 그만큼 빨리 뛰지 않습니까? 예, 뛰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뛰어들게 되는 시장이 네네.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비소세포 폐암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는 대장암 시장도 갈 거고 뇌종양 시장도 갈 거고 이렇게 이제 커져갈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네. 근데 그러면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이 그거를 리드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나온 결과를 보게 되게 되면 일본이나 미국이 혁신 신약을 커버하는 이 퍼센터지가 한 40%에서 30-40%가 넘습니다. 네네. 한 40% 이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현재 정부가 목표가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을 중국 전체에서 약 한 15%나 20%로 2030년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 커다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휴미라라고 하는 그 염증, 뭐 류마티즘이라 이거 치료하는 게 약이 하나가 1년에 한 20조 이상을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조 이상을 팔고 있는데 마진율이 70-80%가 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네.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죠. 네. 그 휴미라만. 그러면은 휴미라를 필적할 수 있는 약들이 계속 개발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 5조, 3조, 2조씩 팔고 있거든 사실은. 네네. 이게 다 틈새 시장을 기술력을 가지고 틈새 시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한 약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러한 이 혁신적인 이 기술에 기반이 된 약이 계속적으로 아마 이 바이오 시장, 바이오 제약 시장을 리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좀 저희들도 이제는 정부가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해서 저반 확대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쪽에다가 정부의 지원과 또 산업계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방송 시간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짧게 제한돼 있어서 네네. 대표님 다음에 또 한번 모시기로 하고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 네네. 시청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제 바이오마커 쪽에 이번에 이제 발표했던 네네네. 바이오마커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네네. 바이오마커 얘기가 앞에서 제가 정밀의학의 기본이 되는 게 바이오마커다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벡터서티브는 제가 35년 이상 해왔던 TGF-베타의 신호를 억제하는 네네네. 물질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TGF-베타는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TGF-베타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많이 올립니다. 근데 그 많이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 때문에 항암제가 잘 안 듣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네.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임상을 할 때는 이 환자의 조직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 해서 어떤 유전자가 를 가지면 환자를 선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번에 SITC에서 그 면역 그 종양학회, 암학회에서 발표해서 구현을 발표했었던 네. 벡터서티브였거든요. 벡터서티브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바이오마커로 발굴했던 이 기본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게 되면 거의 저희가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서 벡터서티브하고 키트로다하고 같이 듣는 환자하고 안 듣는 환자들을 구별해서 보니까 네네. 어떤 특정한 유전자만 가지고는 듣는 환자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아마 그거를 구현을 발표하게 된 경우도 아마 거기에 아마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나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를 저희가 임상 효율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거를 가지고 유전자군을 가지면은 이 환자를 들을지 안 들을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네네. 거의 한 86%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네, 엄청나게 완치세- 높은 거죠. 예. 높은 거죠. 그래서 네네.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뭐 결과를 보게 되면 한 30% 정도 30%, 되지만은 네. 33% 정도 되지만은 이 유전자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유전자군이 높은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 약제가 듣는데 그 환자군을 가지고 선별할 때는 86% 정도가 3배 정도? 예, 높아갈 거라고 하는 것을 네네. 저희가 이번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유전자가 한 2,500개 중에서 50개 이하로다가 저희들이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거의 다 조금 더 이제 단축시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게 되면 저희가 네네. 아마 단축시켜서 그 유전자를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은 환자를 그 유전자군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고 해서 분석을 한 거고요. 네네. 이제 다음에는 그 유전자를 선택한 유전자를 가지고 환자를 선별하는 임상을 저희가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듣지 않는 환자를 처음부터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별했을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만약에 이대로 나와서 80%, 90%, 7, 80%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했고 또 이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 네네. 예, 각각 암에서의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바이오마커를 쓸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암마다 다른 유전자가 있을지까지만 전부 판별하게 되게 되면 진짜 정밀의학 시대를 좀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분이 이렇게 궁금한 이런 CEO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투자자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모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